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율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또 낮춰잡았습니다. 경기 둔화 모두 실감하듯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더 풀어 경기를 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자체가 470조 원 슈퍼 예산, 여기에 또 추경.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퍼주기식 추경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문제는 국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공전입니다. 오늘 직설은 경기 둔화와 추경, 그리고 각 당의 복잡한 속내를 분석할 생각입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주시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토론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의 김종욱 교수님 또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상일 시사평론가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이 7조 원 정도 더 필요하다. 돈을 더 풀어야 그나마 올해 2.5% 성장이라도 한다. 이 논리로 국회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협치는커녕 대립과 대치, 협치는 말 그대로 실종입니다. 정부의 요구와 국회의 반응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려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재난 대응 필요성과 경제 상황을 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총선 선심용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경제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표는 좋아졌다 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비상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고.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안개 속입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둘을 패스트 트랙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을 해왔는데 바른미래당은 합의됐다. 민주당은 그런 적 없다고 말이 엇갈리면서 오늘 바른미래당 의총 또 당내 갈등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복원, 한국당은 민생 문제는 협조하겠다.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 현안에서 전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는 헛돌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요구 사항과 국회의 반응까지 좀 한꺼번에 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쭉 지나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국회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전문 패널 세 분은 기본적으로 입장을 어떤 입장으로 해서 오늘 토론에 임하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추경이 현재 올해 예산 470조 전체 예산에다가 플러스해서 산불도 났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 7조 원 정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요구 상황 들으셨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닌데 이거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같은데 이러면서 시비를 좀 걸고 있습니다. 세 분 패널은 어느 쪽 말이 맞다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지부터 정리하고서는 가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부터 제가 여쭤보죠. 어느 쪽 말이 너무 세부적이니까 네네. 다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어느 쪽 말이 많다라는 전제 아래 나오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추경은 필수고요. 필수다. 예, 필수. 예, 가능한 많이 해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이유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경제 때문에. 예. 아.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예. 그 디테일을 좀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된다는 입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맞다. 그러나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야당의 주장도 꼭 틀린 것만은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다.
좋습니다. 김종욱 교수님은요? 예, 뭐 저도 당연히 추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피해 복구 비용이나 그다음에 예.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여야가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당장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선제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은 경제 단체들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게 주요 선진국이 경기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인접한 아시안 국가 경기도 동반해서 둔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를 들면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가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지만 약간은 좋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 이런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대응 자금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저는 앞에 부분은 무조건 하더라도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여야가 적정한 수준의 타협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네, 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와 용처에 대해서는 따져서 해야지 묻지마식으로 하는 거는 안 네, 맞습니다. 된다는 네. 말씀. 자, 어찌 됐든 민생 추경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은 가능한 같은 입장을 갖고 계시네요. 이종훈 실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정치부에서 취재 생활을 하고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 네. 추경이 그야말로 여야가 격돌을 해서 이건 정말 안 된다 하고 막 국회가 뭐 파행을 겪은 적은 없었어요. 없어요. 늘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면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어떻게 본 예산을 예. 하고서 갑작스럽게 더 예산을 쓰겠다고 했을 때 무조건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늘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고 지금 거꾸로 이 지금의 어떤 그 야당인 한국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일자리 예산 달라 민생 달라 하면서 늘 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신각신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거의 뭐 통과가 됐죠. 됐어요. 추경이 안 통과 안 된 된 적은 적은 없어요. 없었고 그렇게 심하게 깎은 적은 없어요. 단지 이번에 이제 좀 초점을 받아야 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얼마다가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된다. 사실 뭐 때문에 얼마를 했으니까 빨리 해달라. 이게 빨리 해달라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6조냐 7조냐도 지금 불확실하고 시작부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디테일이 불확실한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데 액수를 어떻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빨리 해달라. 그러므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불확실한데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무엇을 쓰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의 예. 목소리는 전 기본적으로 어떤 진영이 야당이 됐든 당연한 목소리다 지금. 따져봐야 좋아요. 된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의 의견도 동일하네요. 추경 예산 경기 불황 안 좋고 뭐 산불도 났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으니까 돈을 더 써야 되겠다. 오케이 좋다. 그럼 돈 쓰자.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따른 요 말에 모든 것이 농축이 돼 있네요. 그럼 우리도 그 원칙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 보내지 말고 디테일이 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만 가지고 한번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얼마짜리입니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짜리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다 들쭉날쭉이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 역대 추경 규모 보시지만 17조짜리부터 3조짜리까지 추경이라는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이번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은 얼마짜리로 알고 계세요? 김선일 평론가님. 지금 이제 추경은 이제 7조 안쪽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럼 홍남기 부총리 입에서 7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그쪽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쪽에 예. 이제 뭐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논의되는 액수를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네. 예,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7조 아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맥시멈 7조다. 예. 아래로 돼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음. 그 이주열 하는 총재가 네. 10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IMF에서는 예. 9조 이상을 9조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잠재 성장률을 2.6% 이상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예. 2.7%, 2.6% 유지를 하려면 10조 이상의 추경이 사실은 돼야죠. 그렇지만 지금 7조 이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돈 쓸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 이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추경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돈 쓸 데가 마땅치가 않다. 어디에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좀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은데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쓰겠다고 그러면 어디다 쓸 건지를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우리가 세금을 더 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일단 보세요? 보니까 이제 지금
IMF는 9조, 하는 총재는 10조, 그다음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7조 이하인데 6조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예.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한 2조 원 정도, 그다음에 산불이나 포항 지진 포함해서 제가 볼 때 한 2조 원 정도. 이제 나머지 이제 2조 원을 가지고 이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예. 여기 나왔듯이 이제 생활용 SOC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땐 여야가 격돌을 한다면 예. 이 2조 내지 3조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논박이 많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총선이 없다면 그런 논쟁을 벌이지 않을 것 같은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2조 원들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해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야당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원내대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시는 거니까 이런 요번에 추가 행정 예산이 소위 선진성 총선 예산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 예상하시는 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위 경제적으로 저희가 계속 한 두세 달 간격으로 하향 경제 성장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좀 일정한 비용들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7조로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7조 가지고 제가 얘기 될까? 듣기로는 적자 국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발행 가능한 한도가 한 약 17조 정도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액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쓸만한 용도가 정확히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다면 저는 액수에 좀 한정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자꾸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자꾸 질문을 좀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겁니다. 재해 예산과 비재해 예산을 분리를 좀 해야자 미세먼지 예산과 경기 활성 예산의 분리가 돼서 명확하게 안이 와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더해주든 깎든 할 텐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다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치 쟁점하기 위한 공세인지 실제로 그러인지는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그거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이종호 실장님. 네네. 그 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원칙적인 부분부터 네. 사실 원칙적인 부분 하면은 좀 너무 딱딱해질까봐 그렇긴 하지만 네. 이 추경의 근거부터 한번 따져보죠. 이게 정부 재정법에 있는 것인데 1번 항목은 국가재해예요. 1번 국가재해일 경우, 두 번째가 경기 침체나 남북 관계 중대한 어떤 그 변동이 있을 경우, 세 번째가 이제 뭐 법령에 따라인데 법령에 따라라는 걸 일단 제외한다면 네. 사실 1, 2번 항목은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중하다는 건 그만큼 엄격하게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본 예산에서 플러스 추가되는 것이므로 그런 어떤 그 기준 하에서 사실은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상현 평론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테일이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가? 근데 어디에 쓰이는가의 앞에 부분은 설득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불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 그건 국민들이 계속 민생 문제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고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맨 처음에 되게 좀 불확실했어요. 일자리랑 경기 뭐 부양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조금씩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거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니까 제가 뭐 어떻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설득력 있는 그런 그 디테일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일자리를 얘기한다면 작년에 들어간 그러면 추경의 효과는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야당에서는. 네네. 근데 일자리 문제에서 조금 이 뭐 또 부분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야당 입장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따지자. 앞에 부분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네. 뒷부분 나머지 한 2조에서 3조 정도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라는 부분 미세먼지와 그 재해 빼놓고 그 부분이 정말 원칙적으로 재정법에 따지는 것만큼 지금 엄중한 문제인 것을 설득해달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엄중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여야가. 예,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예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은 뚝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네. 뚝이 무너지면 달라는 데를 다 줘야 돼요. 예산은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그럼요. 때문에. 여기는 주고 왜 여기는 안 그걸 주고 안 줄 그러면 수가 안줄 없거든요. 수가 그렇기 없죠. 때문에 이걸 골라내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과거서부터 골라내서 주어 오던 그런 부분에 쓸 수 없는 부분도
정치적 성향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은 옛날에 비해서 쉽게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 정권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그러면은 4차 산업이니 뭐니 정확한 성장 동력이 확실한 곳으로 주면은 동의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쪽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겠다 그러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렇기 자,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를 좀 다시 좀 보여드리면서 추경 그러지만 너무나 막연하고 이제 추상적이니까 도대체 추경의 내용이 뭔지를 표를 좀 보면서 김선일 평론가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보죠. 자, 재난 복구 지원 같은 경우에 이견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재해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를 복구하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데니까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 어느 국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1번 빼고 미세먼지 대책 저기도 뭐 예비비에서 쓰네 마네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워낙 심하니까 예산을 더 필요합니다. 뭐 그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치고 자 문제는 김 평론가님 말씀도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거 저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선제적으로 경기를 대응한다는데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도와주는 예산이 됐어. 네. 그러면 곤란하다 그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계속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경기가 하강하고 투자도 안 되고 네. 소비도 안 좋고 그다음에 수출까지 거의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국내의 어떤 총수요, 이게 수요를 더 늘려서 경기가 좀 그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원칙에는 그러면- 이견이 없다. 그럼 그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선순환이 될 것이냐, 그 돈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하, 거기에 똑 부러지게. 예, 왜냐하면 예. 그 과거의 경제력이 대기업이나 재벌에 집중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비판이 있는 곳에다가 그러면 돈을 넣을 것이냐? 그러면은 그거에 합당한 반대 급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익을 공유해주겠다라는 대기업의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네.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 산업을 할 때는 공정 경제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장에 체질 개선을 해주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거기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요구는 지금 자막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겁니다. 비재해 추경 분리 제출 요구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 재해 복구 예산, 미세먼지 이런 거 다 그거는 별도로 하고 홍당기 부총리가 말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분리해서 갖고 오라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어요. 저거는 뭐 이렇게 항목상 거의 분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추경안을 2개 가져오라는 건지. 왜냐하면 추경안을 2개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추경안을 2개로 갖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7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 안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A안, B안으로 갖고 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경안을 2개 가져오라 그러면 추경을 2번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해에 추경을 어떻게 2번 통과시키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용 면에서 분리를 해와라라는 의미시라면 그동안 국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복지 분야는 얼마, 뭐 일자리 분야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제출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재해가 아니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는 얼마 이렇게 제출을 하면 네. 그거는 거기에서 이미 분리가 되는 것이죠. 아하, 그 정도면 되는 거야. 항목만 네. 분리하면 되는 거다. 김종욱 교수님, 그 정도면은 분리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분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저기 뭐 재해에 대한 추경 예산은 뭐 통과시켜 줄게 이거 당연한 거니까. 예. 근데 비재해는 논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통과시켜 줄 수 없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미리 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볼 땐 정부 보고 알아서 다 정리해서 싸움의 소재가 될 건 집어넣지 담지 마. 전 이 얘기여서 결론적으로는 통과 안 시켜줄 거라고 하는 사전적인 압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저는 여야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너무 총선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핵심적인 문제들은 IMF도 좀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예. 근데 지금 이 야당 말에 의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전 그래서 선제적 경기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제 문제와는 다른 거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 회생에 한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내대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되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국가 부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또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이랑 군인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담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적어도 국가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연금제도,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 거고 예.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여간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거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토론의 여지는 있지만 예. 이 여지와 무관하게 소위 추경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마찬가지인 거죠. 좋아요, 아직 좋아요. 나오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예.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우려는 이런 겁니다.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요구를 들었잖아요. 이 민주당에서.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가면 이게 정치에 활용 그 자기 그 선거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저쪽을 네, 활용을 네. 하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저희 토론도 좀 중간 정리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보조를 마치면서 좀 가는 차원에서 중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요구에 그 저희 주제 중에 이 내용을 아셔야지 그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요. 지난 한 달 동안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예산 협의회라는 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전국을 한 바퀴를 쫙 돌았습니다. 당연히 돌다 보니 지금 저 회의인데 예산 정책 협의회라고 돼 있어서 각 지자체들을 돌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다 예산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 합쳤더니 143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이거는 총선용 예산 아니냐라고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저 이종호 실장님한테 네. 좀 추가 설명을 좀 요청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첫째, 여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총선 1년 앞두고 예산 협의회, 정책 협의회라는 거를 해왔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시도 예산 협의회라는 건 당이 자신의 소속돼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과 만나서 예. 그러니까 그 예산 정부 9월 달이나 11월 달 사이에 얼마쯤 드니 그 얘기를 들어서 얼만큼 반영해 줄게 하는 자체 협의회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지금까지는 없어 왔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이렇게까지 시기가 다르죠. 시기가 달랐다. 왜냐하면 예. 그건 그야말로 정책적인 실무 협의회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국회에서 예. 당연히 자기 지자체들한테 얘기 듣고 그거를 쪽지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이 예산위원회에서 다뤄야 네, 되잖아요. 네, 예. 그걸 시도 예산 협의회라고 해왔는데 지금은 예산국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5월 달, 그러니까 4월 달에 그것도 버젓이 전국을 돌면서 각각 지자체장들을 만나가면서 그것도 자신의 당이 아닌 물론 당의 행사긴 하지만 뭐 제주도라든가 혹은 예. 경북은 사실은 지자체장이 다른 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회가 아니라 의원들만 만나는 간담회 형식으로 좀 격화시켜서 어쨌든 13개를 돌았는데 당연히 이것이 다 언론 릴리스가 된 거예요. 예. 뭐 경남에서는 4조 뭐 그 남해 남부 그 뭐 고속 전철, 예. 고속철도 깔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언론의 이슈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이게 정치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책용 그 회의였다면 예. 지금 완전히 정치용 홍보 회의처럼 이 모습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죠.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면서 하나하나 가서 다 협의하고 오케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한 내용들이 지역 언론에는 전부 다 정책 협의회에서 결정됐음. 예산 받기로 했음. 그런 이렇게 뉘앙스로. 보도가 막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거는 전국적으로 410개 이 사업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134조예요. 134조. 시원하게 약속은 됐네요. 그러면 지역 입장에서는 다 수건 사업들이 성사되는 걸로들 이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당 부분이 이번 추경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급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야당은 이게 총선용 예산이라고 공격할 만한 빌미는 좋네요.
네,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그 얘기 나올 만해요? 네네. 그건 집권 여당의 어떻게 얘기하면 프리미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건 어떤 진영에도 사실 반대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예, 집권 여당이 그렇게 할 겁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그걸 따져봐야 돼요. 134조가 물론 이것이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초기에는 약 한 8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이대로 한다면.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약속대로 실현한다면. 그러면 지금 야당이 그게 진짜 선심성인지 그야말로 타당성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언제나 공항 얘기를 하잖아요. 양양 공항부터 그 거대하게 이 사업을 벌여놓고 지금 그 도리어 지자체가 힘들어하는 원인이 부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오케이. 그리고 묻지마 예산 투여.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예. 진영의 야당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추경이 뭐 저 국민 호주머니가 ATM 현금 인출기냐 급할 때마다 그냥 빼서 쓰는 거냐 이건 총선용 예산 편성이다라 얘기하라는 게 17개 시도 지자체를 다 돌았는데 그중에 1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다 급하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했답니다. 급한 거는 이번 추경에서 해주고 급하지 않은 거는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500조 정도가 편성이 되니까 그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좀 했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야당은 급하면 이번 추경에서 해준다는 요 대목이네요. 결국은. 자, 제가 묻겠습니다. 급하면 이번 추경에서 해줄게라고 하는 이 당 지도부의 약속이 총선용 선심성 예상의 전형이다라고 하는 야당의 반발. 아니다. 이거 진짜 급한 거다. 지역 수건 사업으로 정말 급한 거다. 어느 쪽 말이 더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그럼 거죠. 야당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예. 급한 지역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9월에서 11월이라는 건 뭐냐면 예산 국회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국회에서 수정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4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470조짜리 예산 작년에도 4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요구만 하는 거지 사실상 그쵸. 들어줄 수 사실상 있는 건 들어주기는 없어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기를 바꿔서 지금 하면 어떻게 되냐? 정부 편성권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산 편성권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3, 4월에 열은 거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시네요. 예, 저게 효과적이긴 합니다. 정당 예, 입장에서는. 예. 그러나 정부가 예산 편성권의 원칙을 지키는 데는 저게 흠결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을 짰다? 그러면은 정부가 재정운영 전략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재정에. 근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저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영향을 받은 요소가 생기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예. 총선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책임 정치를 하고 우리가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당연히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추경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의견도 좀 받으면서 토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 능사냐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어찌됐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가 나빠진다 하니 뭐가 문제냐라는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급하다고 하는 지역 예산이 봤더니 전부 다 지역 SOC 예산이더군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그럼 SOC 예산이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반영이 돼서 돈이 풀리면 그 지역 경제가 사는 거다. 이게 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다라는 논리와 이게 무슨 경제 활성화랑 뭔 상관이냐. 내년 총선용 이게 전형적인 총선 예산이지.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따지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지역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SOC가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지역 차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빚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예를 들면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역으로 좀 마음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국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신 생활형 SOC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 이게 새로운 방식인 건데 따지고 보면요. 예. 지간 인프라가 아닌 측면에서는 근데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소위 국민의 삶의 질의 방식인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역에서 국가 예산을 통해서 과거처럼 뭐 대기업 위주의 SOC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든 예술 다양한 방식들의 생활형 SOC를 통해서 소위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들의 어떤 그런 SOC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 줬을 때 저는 그게 앞으로 전 세계적인 저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생활 SOC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 생활 SOC라고 하는 것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큰 것들은 뭐 예타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네. 작은 생활 SOC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상당히 단순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정부 여당이나 정치권의 입김들에 많이 좌지우지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생활 SOC의 방향은 맞지만 저 생활 SOC가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당이 활용한다면 전 당연히 야당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접점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자, 생활 SOC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아니요. 예, 지금 다른 말씀이십니까? 김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이해를 달 건 뭐냐면 생활 예. SOC에서 그러니까 이번 14개 그 시도가 지금 요구한 것들은 사실은 대형 건설 사업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은 뭐 서울 지하철 전동차 교체 이건 좀 제외하더라도 충남 서해선 복선 전철 11조, 뭐 세종 서울 고속도로 1조 전부 다 사실은 이 대형 SOC들이지 생활 예산은 거기서 크지 않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한번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금 내왔던 어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은 뭐냐면 대형 건설 사업 위주로 SOC를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활형 SOC가 아마 그래서 나온 그런 표현 예.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4개 시도에 지금 요구한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대형 건설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어허. 그러면 이것이 그럼 이 정체성하고는 어떻게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어떤 건설 사업, 토목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설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예타 면제도 그래요. 예타 면제의 그 기준을 뭐 지역 그 균형의 그 점수를 굉장히 높이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실장님 말씀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청와대에서 숱하게 얘기했죠. 우리는 토목 건설을 통해서 SOC를 통해서 경기 부양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 정권이 해왔던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경기 부양 인위적으로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다 토목 사업이네 이 말씀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요. 134조의 거의 대부분이 생활형이 아니라 토목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국민들의 보십니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약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추경에 대한 거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대규모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을 해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한 거지. 이번 추경에 들어가기엔 규모도 커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나오는 생활형 SOC라는 거는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서해선 이런 거 뭐 10조 가지고 뭐 다 커버 안 되죠. 그러니까 생활형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동네에 체육관 짓고 공공도서관 짓고 요양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활형 SOC라는 거는 경제의 개념도 있지만 복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SOC들입니다. 저게 아까 예. 삶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류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거예요. 동시에 왜냐하면 뭘 우려합니까? 돈이 들어가면은 경제에 직접적인 단기 영향은 있습니다.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SOC는 그런 거죠. 예, 그동안 SOC에 저 생활형 SOC에 돈이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운영이 잘 안 되거나 그래가지고 먼지가 쌓이는 하나의 형태로 그렇게 예산 남거나, 잡아먹는 그렇죠. 하마로 전락한다 예산 이거예요. 낭비 요소로 작용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결합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하고. 그게 참 걱정스러운 예, 대목이긴 그게 하네요. 이제 전문가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인 거고요. 예. 단기적인 대응을 안 하겠다? 그거는 정부가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하니까 일정 부분 말은 안 하지만
일정 부분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예. 예. 김종욱 교수님은 저 생활 SOC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까지 저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생활형 SOC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컨텐츠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좀 잘 안 되게 되면 손을 놓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는 그 미국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글로벌 파워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기에 소위 건강, 교육, 거버넌스 이런 게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국가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처럼 뭐 GDP나 인구수나 군사비 기술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건강, 교육, 거버넌스라고 하는 소위 지역사회의 자치적인 생활들을 만드는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늦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지금 투여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건데 소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말한 만큼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예. 방향은 소위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세금을 내서 자기 스스로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방식들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란 측면에서는 좀 생활 SOC라고 하는 측면들은 여야가 잘못된 부분들은 교정해야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필수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려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생활형 SOC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가 약간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부족하지만 이건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갖고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딱 한 바퀴만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SOC가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거는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수도 깔고 집을 개량하고 하면은 당장 그걸로 돈이 도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업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걸로 경기가 잘 돌아간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 주장 중에 휴양림, 야영장, 어린이집, 공공체육관, 그 마을회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주면은 당장은 돈이 돌아서 좋다고는 하지만 공공시설이다 기본적으로 다 이게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동네 골칫덩어리가 된다. 그럼 그 예산은 누가 줄 것이냐? 결국 다 우리 세금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선십성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보완 장치가 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김종욱 교수님이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금 복지에 대해서 시각을 이것을 SOC가 아니라 복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역민들에게 계속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냐죠? 이 경기 불황이 타게 되느냐? 예, 그리고 사실 그 운영에 대한 문제 여기는 분명히 사실은 계속 지자체에서 그 운영비를 계속 나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국비로 다 이렇게 국비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운영을 계속 지자체 돈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자체는 계속 돈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따져본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100조 이상, 그러니까 300조 이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다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이런 법률이 있는데 생활형 SOC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100억 미만이 되거든요. 규모가.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효율성을 따져보거나 하는 스크린하는 그런 이 부분이 사실 면제가 돼요. 그러다 보면 우후죽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노후된 철도라든지 노후된 SOC를 교체하는 부분 저는 안전상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 뭐 10분 내로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10분 내로 도서관을 지어야 되고 거리상 퇴근 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구 감소된 지역도 많고 이 실질적으로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실 걱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했다가는 그 부분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거다. 그런데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예,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당의 정체성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이 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이런 거는 이미 많이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것이 경제적 효과는 더 큽니다. 단기적 경제적 효과는.
그러면 생활형 SOC는 뭐냐? 생활 인프라예요. 주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복지죠, 결국. 복지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경제적 효과가 없냐? 있죠. 당연히 없지 경제 않다. 건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거기다 안 놓으면 오히려 먼지가 쌓여버려요. 그리고 세금 낭비가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와 주민과 잘 협조를 하고 지역 기업인들과 협조를 해서 10분 거리 이런 데 놔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게 활용이 돼야지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고 네.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지금 안 쓰이는 곳은 아까도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너무 멀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해도 그 수익이 안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가까운 곳에 놓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수익 사업도 일정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볼 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해서 뭐 대기업 건설회사 이런 데들을 불려주고 그거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정체성은 확실히 들어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써가지고 그나마 경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주민의 복지와 생활 차원의 인프라를 깔아줌으로써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정부의 셈법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해서 거기다 24조 원의 돈을 돌리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선순환으로 갑니다 했던 돈이 24조 원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각 동네에다가 이런 생활형 SOC를 많이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는 예산이 한 48조 원쯤 된답니다. 이 48조 원이라는 돈이 지역에서 풀려서 돌면 지역 경제 활성화 될 것이다. 이거 뭐 나머지 운영 문제는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마지막으로 생활형 SOC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뭐 한 해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3년 정도의 상황이니까 48조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예, 거고요. 이제 뭐 사정과도 마찬가지. 저는 문제는 뭐냐면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국가 비전을 가야 되는 거고요. 지자체는 이제 좀 자치분권 개념으로 분권의 영역을 넓혀서 지자체 스스로가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새로운 예를 들면 경제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줄 생각을 해요. 네.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위 지자체 차원에서의 소위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 생태계에 소위 기업형의 인프라 방식이 아니라 생활형 SOC를 집어넣어서 소위 주민의 거버넌스를 만들게 되고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 저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런 생활형 SOC를 통해서 자기의 다양한 기능, 재능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방식의 소위 두 가지가 좀 분리되는 방식의 전체적인 국가 발전 비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측면의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생활형 SOC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를 들면 야당이 쫀쫀하게 계산하셔야 된다. 쫀쫀하게. 예, 왜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뭐 예, 여당이라고 뭐 여당 말이 뭐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거니까요. 저는 적어도 이럴 때 야당의 역량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문자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경제 정책을 바꿔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추경만 한다고 경제가 좋아지나요? 라는 이런 문자 하나 좀 들어와 있고요. 어찌 됐든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내 세금이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좀 잘 따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자. 이 두 가지만 소개하고 찬반 의견 문자들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요. 내년 총선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예산에 대한 논쟁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총선용입니다. 총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부터 가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 민주당이 240석 먹겠다라고 아예 공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덕담인데 그냥 덕담으로 한 얘기인데 내년 총선 240석 지역구에서 먹고 비례대표 20석 합쳐가지고 260석이랍니다. 그럼 300석 중에 260석이 민주당이면은 나머지 40석 가지고 야당끼리 나눠 먹어라 이렇게 되면서 어이구 이게 의외로 저 파장이 크네요. 이 얘기 좀 한번 좀 해보죠. 이종호 실장님. 네. 이해찬 대표의 저 발언을 맥락을 쭉 보면 네네. 조금만 똑 띄어서 얘기하면 저렇게 말씀이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다 당선되세요라고 하는 덕담이었었어요. 자, 일단 어디서 이야기했느냐, 언제 예. 얘기했느냐, 이걸 좀 따져본다면 앵커님 말씀처럼 이해 안 되는 대목,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어디서 얘기했느냐, 지역 원외위원장, 국회의원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예. 원외위원장들을 배지를 모아놓고 못 따신 분들, 그렇죠. 이제 배지 그러니까 달려고 뛰는 분들. 그러니까 125명의 지역구는 전부 다 다른 당 의원들이 맞아요. 돼 있는 예. 그런 그 지역구의 원외위원장들을 앞에다 두고 여러분들 다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당선되면 우리가 240석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해찬 대표의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 이후부터의 워딩들을 이렇게 좀 이 정치인의 워딩은 딱 떨어져서 볼 수 없잖아요.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그럼요. 봐야죠. 예. 흐름을 보면 당대표 되자마자 우리가 뭐 10년 정당, 100년 정당이 돼야 된다. 아니 집권을 20년 집권하겠다 20년 집권하겠다. 240석만 되면은 자. 이제 100년 집권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를 다 붙여야 되잖아요. 안 붙일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일관된 흐름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딱 붙여서 보면 20년 동안을 집권하기 위해서는 240명이 당선돼야 된다. 예, 이렇게 예. 지금 읽힐 수 있는 그 워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당대표였던 아무리 덕담이더라도 이것이 줄 수 있는 파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또 던지는 어떤 메시지, 이렇게 말하는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국민 전부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우리가 근데 뭐 아무리 덕담이고 그러지만 그냥 흘려 보내지지가 않는 것이 각 여야 정당들의 반응만 놓고 보면 험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런 반응 나오니까. 근데 저 평론가 입장에서 말이죠, 네네. 김상일 평론가님, 이 말을 듣고 속된 표현으로 제일 열받은 정당이 어느 당입니까? 이 말을 듣고 뭐 다 열받죠. 왜 안 받겠습니까? 전부 다 받았는데 네. 누가 제일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석이 가장 많고 여기랑 경합을 하고 싶은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요. 아무래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뭐 덕담은 할 수 있으나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장소를 조금은 좀 바꿔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비공개 자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을 위해서 격려사 해주고 축사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 기분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네. 메시지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저게 국민들이 볼 때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느껴지면 오히려 당 총선 결과에는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전에 좀 시청자 의견을 좀 받아본 게 좀 있는데, 아니 지난 총선 지방선거 때 그렇게 밀어줬으면 됐지. 근데 그렇게 밀어줬는데 달라진 게 뭐 있어? 그렇게 잘하고 있어 민주당이? 그럼 이 다음 총선에도 똑같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어달라고? 누구 맘대로? 이런 민심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도 그 총선과 연관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굉장히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성과를 내고 경제를 좋게 만들지 못하면 선거 결과가 좋기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밀어줬으면 성과를 냈어야 맞지 않느냐. 국민의 이런 말씀과 지적은 당연히 더 분발하는데 그 활용해야 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쓰여져야 되는 약 같은 보약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네. 뭐 덕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시비입니까? 이런 입장은 아니시네요. 김정욱 교수님. 입장을 바꿔서 정의당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아니 정의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해가지고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될 정도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협의하겠다고 그러면서 말로는 그러면서 아니 260석 다 가져가면은 선거구제 개편은 말로만 하겠다는 거고 이해찬 대표는 할 생각이 없구나. 정의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말씀대로라면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은 생존하는데 예. 나머지 제3정당은 생존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냥 소멸되는 거 제가 볼 아닙니까? 때 더 하나는 제3정당들 우리 보고 이제 존재하지 말란 얘기야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황을 보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위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땐 아무리 뭐 자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뱃돈을 주셔도 너무 심한 세뱃돈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아, 좀 그래서 예. 그건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이게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이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역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해 오셨어요. 네. 예를 들면 거대한 두 양당이 거대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면 제3정당이나 아니면 제3의 임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두 거대 정당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라고 계속 견제를 하셨던 게 국민들의 지금까지 투표 양태였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아니 하나는 근데 이해찬 대표의 발언만 놓고 보면 그게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충분히 꿈꿔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대비를 해보면 다음 총선도 싹쓸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신 다음에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보궐선거. 예를 들면 예. 민심은 출렁이는 거기 때문에 민심 앞에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국민들이 투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니들이 잘 그래도 대강 해왔으니까 예, 예. 다음에 또 해줄게라고 하는 거기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앉아가지고 260석을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표가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들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겠습니까? 이거 희망 고문이죠. 예.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기준으로 내세우시고 그걸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 좀 맞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왜 이러지?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맨날 정치는 출렁이고 있고 인사는 계속 문제가 많은데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 저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러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1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점들은 잘못이 분명히 있으니 앞으로 이런 잘못들을 시정해서 적어도 총선 전까지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대표가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발언에 대해서는 김종욱 교수님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시고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수까지 던졌던 이해찬 대표가 과연 저것이 말실수일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방금 보셨지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실수가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다라고 지금 해석을 딱 하고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사실은 그걸 만약 들어주게 되면 가장 많이 내줘야 되는 게 민주당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20몇 석을 지역구를 줄이겠다는데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그 틀 없이 일단 그 나중에 논의하자. 줄이기부터 하자. 이게 사실 진정성이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게 힘든 거죠. 그럼 집권 여당에서는 솔직히 속내는 안 해도 돼요. 그래야 자기 어떤 지역구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저는 이게 왜 사실은 굉장히 계산된 부분이냐. 아까 제가 국민 전체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민주당에서의 어떤 흐름, 이해찬 대표의 어떤 흐름은 진영으로 가자라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으로 가자, 진영으로 가자, 결집시키자. 우리가 결집시키면 저쪽도 물론 결집시킬 텐데 그런 41대 59 게임으로 몰고 가서 제3지대 없이 가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49%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이것이 중간지대라든지 뭐 이렇게 가서는 승산이 없다. 이념 전쟁으로 가자. 예, 예. 뭐 이런 어떤 그 동력.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에다 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선언으로서 지지를 끄집어 내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희망 고문이 아니요. 저는 저 이종근 실장님하고 저희가 현역 정치부 기자 시절에 선거에 관련된 전략과 계산법을 가서 취재를 할 때 넘버 원은 이해찬 의원이요. 그렇죠. 1번 이해찬한테 가서 물어봐야 계산법이 나오는 거고 2번은 두 번째는 김한길 전 의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의석이 몇 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해찬 저 대표의 저 발언은 허투루 듣기에는 아니다라는 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진영 논리로 가는 것이 승부가 된다라고 보면은 저 발언은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살아남겠다고 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저 말 들으면은 배신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을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저도 느꼈어요. 이해찬 대표의 기획력은
아주 뛰어나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기획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시라면 옛날에 비해서 기획력이 상당히 떨어지셨다 떨어지신 저는 이렇게 거예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권에는 두 개의 큰 쓰나미가 와가지고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차떼기 정당, 예. 또 하나가 이번에 국정농단이에요. 아하. 이 두 개의 물결은 쓰나미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그게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진 거지 내가 스스로 잘한 건 무너진 아니고. 거죠. 예. 스스로 무너졌는데 지금 만약에 그 민심을 지난번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보시고도 그렇게 만약에 기획을 하시고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취재하셨던 그때의 이해찬 대표님은 아, 아니신 그래요? 거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자꾸 오기가 나서 자꾸 지금 엇나가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직설적이고 핵심적인 질문만 딱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저 다음 총선에 나갈 일도 없는 거고 이낙연, 조국, 임종석 이 정권의 모든 스타 플레이어들을 전부 다 총선에다 차출해서 내보낸다. 장관 출신들,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들 다 내보낸다. 그 얘기는 지금 민주당의 중진들, 친문계들 싹 물갈이하는 이런 포석이다.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좀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바닥에 있어서 240석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총선 전략이 간다. 이길 가능성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올 코트 플레이로 내보낸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저는 그래서 조국, 유시민, 이낙연 다 내본다는 그러니까 저는 얘기. 그러고는 싶으시겠죠. 총선에서 이기고 싶으시겠죠.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내보내서 이기고 싶으시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도 이제 총선을 쭉 봐왔지만 저는 인위적 칼질 물갈이 예.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예를 들면 진박, 친박 이런 논쟁을 하면서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너진 사례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에 종응하지 않는 인위적 칼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요? 거고요. 또 그래요? 하나는 청와대가 국정운영 잘하시면 청와대 출신들이 나오면 뽑아주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전환적 시점에 있다. 저는 이 부분들은 미리 섣부르게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게 아니라 국정운영 잘하시게 되면 국정운영 잘하시면 나와서 총선 나오시면 뽑아주시겠죠. 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가능한 생각합니다.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 근데 박지원 의원 전망도 보면은 조국, 유시민 지금은 다 안 나간다 그러지만 남산이의 소나무처럼 흔들릴 거다. 바람이 불면 남산이의 소나무도 흔들린다. 결국 다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경험상 지금 여야가 뒤바뀐 것 같아요. 자, 총선 앞두고 예. 집권 여당보다 야당이 사실은 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되고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훨씬 더 결기가 있어요. 우린 무조건 그래요? 이겨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뭐 공천, 룰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개혁 아주 이런 얘기 정확한 안 나오고 분석하고 있어요. 계시네. 그런데 예. 민주당 봐요. 재보궐 끝나자마자 총선 얘기를 시작이 됐고 시도 협의만이 아니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산, 돈, 사람. 네. 뭐, 네. 예. 자 보면 사실은 야당이 그래야 돼요. 야당이 지금 공천개혁 어떻게 한다, 인물 얘기하고 바람, 뭐 구도가 어떻고 그러면서 매번 최고회의위원회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또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훨씬 더 핫해요. 이건 굉장히 뜨겁고 예.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지금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계속 기자들이 좀 추적하고 있어요. 공천률 몇 %까지냐. 그거를 야당한테 들여다보지 않고 여당한테 들여다본다는 건 그만큼 민주당 계열 정당사 중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비주류가 목소리 없이 네. 움직인 적 없어요. 그러네요. 몇 예. 개월마다 한 번씩 지도부 바뀌어요. 비상대책위원으로 바꾸고. 근데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탄탄하게 가고 비주류 목소리 없고 이거는 이 240석, 260석의 어떤 이야기는 사실은 레토릭이 아니다. 사실 그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와 또는 견인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 충분히 지금 밑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민주당이 야당 체질이 여전히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해찬 대표님의 기획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두 분께 동의를 해요.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 유시민 그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갔을 때도 저는 이게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기획 중에 하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한 사람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그 기획들이 먹힐 것이냐라는 환경이 좀 변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기획력이 좀 떨어지지 않으신 거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네. 그 기획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심지어 공천 개혁이라는 이름과 네. 그다음에 현 정권의 중간 평가를 제대로 받아봐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저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가 번쩍 뜨이실 것 같아요. 공천과 관련된 1년 남은 총선 준비를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보다 여당인 민주당이 더 핫하게 가고 있다라는 더 결기가 있다라는 이런 분석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 앞으로 총선 때문에 자주 이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주 모셔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양 당의 총선 준비 상황은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직설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김상일 평론가님, 이정우 실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제를 통해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거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재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야당의 결격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덮고 있다며 임명 강행 시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세월호 망언에 대해 징계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 정당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현안 처리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추경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총선 선심용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 현안에서 전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는 헛돌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헛돌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뉴스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거다. 뭐 그만 낙마시킬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나 불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논리로 임명 강행할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전망해 왔죠. 예, 근데 이제 날짜가 이제 중앙아시아 3개국 지금 순방 중인데 국빈 예. 방문 중이죠. 돌아와서 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건 아니고 19일 날 전자결제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전자결제 하시면은 청와대는 다 결제되죠. 예, 예. 그래서 19일 날 한다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용호 서기석 두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18일 끝났기 때문에 네. 그 임기 공백을 주지 않기 위해서 19일 날 임명을 한다. 네. 예,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또 일각에서는 19일이 금요일, 네. 오늘이 금요일이라 금요일 경우에는 토요일 날 그 신문 나오고 일요일 뭐 보통 이제 이런 시사 프로그램 별로 없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좀 언론을 덜 타는 금요일을 택한 게 아니냐라는 네.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뭐 아주 재밌는 시각 얘기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영업 비밀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겠네, 진짜. 정부가 됐든 정치가 됐든
나쁜 뉴스는 어차피 터질 거면은 나쁜 뉴스는 금요일, 좋은 뉴스는 월요일, 일요일,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이런 공식이 있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발표를 하면은 그냥 주말이니까 대충 넘어가는 측면이 좀 있고 월요일이 되면은 그냥 그거 계속 그냥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에이 설마, 근데 설마 이거 뭐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헌재 재판관이 하루 이틀 공석이 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건 근데 그러고 아닌데. 봤더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에 헌법재판관 9명이 다 채워지지가 않았죠. 중간에 한 분이 비었었죠. 그렇죠. 8명 상태로 그걸 했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없은 적은 없지만, 자 어찌 됐든 헌재 9명을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전자결제라도 임명 강행하겠다. 뭐 좋습니다.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뭐 임명하시면 하는 거죠. 국민 여론은 어떻게 돼요? 여론조사 결과 새로 나왔던데. 지난주에 그 주말 전에 했던 거는 55%가 반대였었죠. 임명하는 거에. 부적절이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주말을 지나고 나서 한 10% 반대 의견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찬성 43.3%, 반대 44.2%. 이제 팽팽해졌네요. 5대5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아주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또 이미선 후보자가 팔았죠. 본인이 6억 대가 넘는 주식을 매도했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 변동도 있지만 저는 우선은 찬성 43.3%는 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더 많이 겹치는 것 같고요. 뭐 세부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차명진 의원하고 뭐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폄훼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감도 저 안에 그게 반영이 됐을 됐을까요? 저 여론조사에? 그게 직접적인 연관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다 팔았고 남편 것도 팔겠다고 약속을 했고 임명되면 팔겠다. 임명되면 팔겠다고 했고 이제 임명됐으니까 팔겠죠. 그리고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불법이 아니었었다라고 맞짱 토론까지도 하겠다고 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데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죠. 자본시장법 위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공무상 비밀 누설해서 한 3개 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뭐 고발인 그 검찰에서 글쎄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실제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매매한 거는 남편이 했고 그래도 어쨌거나 명의를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거는 이미선 후보자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미선 후보자가 뭐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현역 헌재 헌법재판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게요.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왜 청와대 앞에 박영선 의원하고 김현철 후보자 그 장관 두 사람 임명 강행했을 때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거와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일종의 그 항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장외투쟁이 글쎄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관 장관은 그렇게 임명을 강행했을 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중간에 경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6년이란 임기가 탄핵 외에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명이 강행됐을 때 이미선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 타깃은 아마 조국 수석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 시비는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딱 반반이 됐어요. 이제 5대5로. 절반 정도는 그래 그 정도면 그래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는 꼭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아니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법이 뭐 어쩌고저쩌고 떠나서 나는 이거는 나는 반댈세 이거잖아요. 5대5죠. 이 상황에서 광화문 바닥에 나가서 주말 동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한다? 어떨까요? 국민 반응이? 지금 이제 그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고생이 많죠. 뭐 이런 저런 걸로 해서 그분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이 불이 붙을 만한 그런 계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년 총선에서 뭔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자유한국당도 이런 상황에서 아주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자,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는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현 의원의 세월호 비하 발언. 자, 요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한교안 대표가 윤리위에 그 징계를 넘기겠다라고 했죠. 윤리 판단에. 윤리에 이제 회부를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또 SNS에 본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본인의 이제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위장평화쇼다라고 했는데 봐라 내 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저 두 분 도와준다고 저런 글 올린다 그래서 전혀 도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자, 홍준표 대표의 저 두둔하는 발언 자체도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들을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윤리위의 결정은 온전히 윤리위에서 그 판단을 할 거죠. 네. 물론 뭐 그 대표와의 조금의 교감은 있겠죠. 윤리위원장이 새롭게 윤리위원장도 이제 선임이 됐고요, 임명이 됐고 지금 그러면 두 의원도 있지만 또 김순례 의원이랑 뭐 5.18 망원의 5.18도 징계자 있고, 김진태 의원도 있고. 근데 5.18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한국당은 4월 달을 되면은 16일 세월호 추념식 열리는 날, 5월 달이 되면 5.18 기념식. 자, 4월 5월이 잘 넘어가야 되는데 잘 넘어가질 못하네요, 매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엊그제인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내지는 사면 얘기를 꺼냈죠. 석방 요구를 했죠. 석방 요구를 예. 했죠.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석방 요구를 하는 목소리를 내고 한편에서는 뭐 5.18 폄훼 발언 의원들이라 아니면 저 세월호 관련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좀 징계 절차를 가고 이런 좀 양쪽을 다 같이 하면서 네. 좀 그 반발을 살 수도 있는 일부 그 세력에 대해서도 좀 좀 도닥이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뭐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됐다. 여성이라는 몸은 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얘기 꺼내셨으니까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의 법적 요건은 변호사시니까 보석은 안 되는 거죠.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건 형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 그 전에 왜죠 노태우 전 대통령인가요? 그 저 병원에 왜 머물고 있었죠. 그 구치소에서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의 의료 시설로 고치는 거에 치료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면 다시 수감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게 병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결정은 법원이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검찰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몸 상태를 보기 위해서 검사들이 직접 간다며요. 그런데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걸로 봐서는 뭐 만남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 않을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친박계 의원들을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네요. 네, 허리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진짜 힘들긴 힘들죠. 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이런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뭐 의외로 이게 좀 뜨거운 이슈가 됐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뜨거운 데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총선 앞두고 그 의총 봤더니 저 지금 화면 보시는 거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왜 저기서 막혔죠? 이제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죠. 그러면 의총에 못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 당원권 정지면 저게 좀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의원총회에 가서 글쎄 출입까지 제지를 당했어야 하냐 발언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글쎄 이게 보통 저렇게 당원권 정지가 되면 어떤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는 거지. 당 운영과 관련해서 저거는 조금 저는 의외입니다. 저렇게 출입까지도 막는 거는 여하튼 출입이 들어가는 게 거절당하면서 당직자들에게 저렇게 이제 좀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못 들어가게 한다고 또 그냥 돌아설 그 이현주 의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때마침 어떻게 또 이혜훈 의원이 그러니까요. 늦게 도착을 해서 그 사이에 그 회의장을 들어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현주 의원이 입장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입장을 했습니다. 했죠. 예. 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머물게는 했는데 발언은 하지 마라. 네. 그런데 결국 또 발언도 했습니다. 예, 발언도 했고요. 예. 예. 어유, 저 표정을 보면은 화가 단단히 나시긴 나신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도. 뭐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저기 밖에 보면은 뭐 저 취재진이 말도 못하잖아요. 사진 기자들이. 아, 뭐 썩 이혜훈 의원이 이제 도착을 하면서 그 사이에 비켜 이제. 비켜 그러면서 근데 끝까지 막네요, 저 당직자들은. 근데 저 당직자는 애꿎게 또 예, 무슨 예. 고생인지 당직자 무슨 모르겠어요. 죄가 있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예. 자, 중요한 거는 당원권이 정지가 1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은 1년이니까 바른미래당 공천받아서 이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예, 뭐 복권이 되지 않는 한 당내에서 복권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한 본인은 또 바른미래당 공천받아서 출마할 생각 자체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내년까지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으로서는 예. 다들 좀 뭐 예. 부정적으로 보죠. 저 보세요. 근데 의원이 소속 당 의원이 대표한테 찌질하다 그러고 그것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당 대표에게요. 예,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또 당원권 정지라는 걸로 해서 지금 그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손학규 대표의 희망대로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돼서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면은 여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당 내에서 그 분열, 당내 분쟁이 일어나는 거를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저게 봉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9월 달까지 추석 때까지 계속 저 모습이 반복이 되고 일부 의원들은 다른 당과의 합당 내지는 예. 뭐 해체 모여를 위해서 계속 움직일 거고 그럴 때마다 당내 불협화음은 아마 계속 날 거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아마 바른당 출신 의원들, 구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가장 좀 지금으로서는 그 조급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호남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민평당하고 합칠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바른당 의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어느 게 더 급할까요? 바른당 출신이든 이 국민의당 출신이든 간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해처 모여를 할 그 이 원심력은 더 커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쪽이 먼저 떨쳐나가서 당이 깨질 건가 시간의 문제다. 손학규 대표 더 이상 못 버틸 거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정치권에서 어느 쪽 예측이 더 대세입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안철수 전 대표 뭐 조기 귀국론 얘기 있지만 예. 그것도 크게 현실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그 민평당 의원들하고의 움직임이 뭐 그 무시할 정도는 그러니까 노골적이죠. 노골적이죠. 박지원 의원하고 박주선 의원하고 해서 아예 우리 밥 먹는다 그러고 기자들한테 그냥 예고하고 와서 취재해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이제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이 당을 뭐 구성원의 변화는 있더라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 구도상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그나마 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당의 이 호남 출신 의원들이 먼저 나가는 게 더 우선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나간다기보다는 민평당과의 합당이 구체화되면 아하. 바른당 출신 의원들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바른당 출신 의원들이 더 조급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고사당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돌아간다 그러면 한국당에서 받아는 주나요? 지금 공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 예. 한국당의 복당은 한국당 내에 또 다른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예. 아이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냥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뭐 하여튼 국회의원들도 이게 업이고 이게 저 생명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좀 저 이해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요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명박도 풀어줬고 김경수도 나왔으니 박근혜도 내보내달라 이겁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결국 법이 아니라 정치라 봅니다.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 경제 잘 돌아가고 북핵 문제 해결되고 국회 협치 이루어지고 인사 잡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잘 유지됐다면 박근혜 석방 전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살았고 몸도 아프다 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도 있고 정치에서 시작된 탄핵과 구속, 정치적 해법으로 끝내는 게 순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 정부 여당에 그럴 여유가 과연 있는가 이 물음입니다. 내년 총선 이기고 정권 재창출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박근혜를 풀어준다, 야권이 분열된다, 그 상태에서 총선 치른다. 이 시나리오가 작동한다면 어떤 형태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실현된다 봅니다. 결국 박근혜 석방은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는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은 법치를 원하지만 늘 그렇듯 우리의 현실은 법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